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우연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연이 운명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운명이 우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만남도 그랬어요. 그땐 숙명처럼 찾아온 필연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긴 당시 제 상황이 그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당시 저는 30살이었고 가진 거라곤 멀쩡한 몸뚱이와 수천만 원의 빚뿐이었어요. 왜 그렇게 큰 빚을 졌냐고요? 제가 쓴 건 한 푼도 없어요. 다 원수 같은 가족들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가 온 뒤로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그 뒤로 집에 틀어박혀 하루 온종일 술만 드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시달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고요. 급기야 우울증까지 와서 침대에 누워 계셨죠. 하나뿐인 남동생은 또 어떻고요.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해서 대학 보내주고 공무원 시험도 지원해줬는데 공무원이 되자마자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와도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네요. 매일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어요. 살기 위해 하루 종일 식당에서 두 발이 퉁퉁 붓도록 일했고요. 집에 와서도 늙고 병든 부모님을 간호하느라 쉴 틈이 없었죠. 너무 고통스러워 남동생에게 애원도 해봤어요. 이제 벌만큼 버니까 집안 빚을 좀 갚아주든가 아니면 부모님 병원비라도 보태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동생은 냉정하게 거부했어요. 내가 낸 빚을 왜 갚아줘? 자기가 진 빚은 자기가 갚아야지. 내가 진 빚이라니? 엄마 병원비에 아버지가 술 먹고 사고 칠 때마다 들어간 합의금이 대부분인데 지금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나잖아. 너도 자식인데 이제 빚 정도는 같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닐까? 아, 자식이라고 다 부모 봉양하고 빚 갚아야 돼? 난 그 사람들한테 뭐 받은 거 시원한 적 없어. 부모 도움 없이 오로지 내 힘으로만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근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아들이란 이유로 책임져야 하는데? 그래, 두 분은 뭐 그렇다 쳐. 근데 나는 너 나한테도 아무 지원 안 받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너 대학 학비, 시험 준비할 때 학원비, 문제집 값, 생활비 그런 거 다 누가 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이, 그까지 푼 돈으로 생색을 대체 언제까지 낼래? 아, 막말로 누가 돈 보태달래? 그때 난 분명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근데 누나가 됐다고 하는데도 돈 보내주고 그랬던 거 아니야. 누나처럼 살지 말라며. 근데 이제 내가 정말 누나처럼 안 사니까 질투나 열등감 느껴서 이렇게 내 발목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냐고. 이진철, 너 무슨 말이 그렇게, 왜 이렇게 누나 마음을 몰라줘. 아, 됐고, 나도 돈 없으니까 끊어. 그리고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엄마랑 아버지, 내 가족 아니라고 생각한 지 오래야. 누나도 더는 보고 살고 싶지 않아. 누나한테 진 빚은 평생 잊지 않을게. 남동생의 절연 선언은 큰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잣집 아가씨와 눈이 맞아 그런 거더군요. 혹시라도 그 집안에서 저희 집 처지를 알면 반대할까봐 그냥 고아라고 거짓말하고 장가를 들었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악담을 퍼붓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과거를 또 식구들을 지우고 싶어하는 동생의 마음도 이해가 돼서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후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몇 번이나 경고하며 술을 끊으라 해도 말을 듣지 않던 아버지였기에 어찌 보면 예고된 수순이었어요. 암이라니 그게 말이야?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술 끊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병원 가서 치료받자고요. 그럼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끄러. 네가 내 마음을 어찌 안다고. 내가 그동안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죽을 둥 살 둥 일한 줄 알아? 근데 회사에선 그것도 몰라주고 날 그냥 잘라버렸어. 개만도 못한 놈들. 이놈의 세상 나도 미련 없어. 그냥 빨리 죽고 말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말과는 달리 삶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어요. 수술도 약 반년간에 걸친 항암 치료도 전부 다 견뎌냈죠. 하지만 문제는 그놈의 술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간호사들 몰래 술을 마셔댔고요. 결국 암이 아닌 술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네요. 평생 아버지만 보고 사셨던 엄마도 그 뒤를 따르듯 정확히 1년 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장례식을 치르면서 연이 끊겼던 남동생과 다시 얼굴을 보게 됐어요. 술만 들어가면 폭력적으로 돌변하던 아버지는 끝까지 외면했어도 차마 자기를 낳아준 엄마만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나 봐요. 몇 년 만에 얼굴을 본 남동생은 그새 아저씨가 다 돼 있더군요. 너 많이 늙었다. 일부러 가볍게 농을 던지자 남동생이 피식 웃었어요. 그러는 누나는 뭐 안 늙은 줄 알아?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벌써 아줌마 티가 나네. 뭐, 너 오랜만에 봐서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늙었는데. 미안해. 누나, 나 살자고 누나 모른 척해서. 고개도 못 들고 사과하는 남동생을 보고 있자니 울컥 눈물이 났어요. 됐어. 이제 와서 뭘 이렇게. 엄마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빚은 얼마나 남은 거야? 아버지 암투병비에 엄마 병원비까지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빚은 별로 안 늘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 나온 게 좀 있어서 남은 빚은 집 팔고 어쩌고 하면 거의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집을 판다고? 그럼 누나 어디서 지내게? 뭐 고시원이든 원룸이든 구해봐야지. 아, 그냥 집은 안 팔고 두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싫어. 이놈의 빚 너무 지긋지긋해. 빨리 집 팔아서 다 청산하고 싶어. 성인이 된 뒤로 평생 저를 짐처럼 따라다닌 빚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뒤 바로 집을 팔았고 그 외에도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는 다 정리해서 빚을 갚는데 쏟아부었죠. 그렇게 빚 잔치를 하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에 월세살이 할 돈도 없어 일하던 식당 사장님께 사정해서 방세를 받았죠. 그리고 급한 대로 고시원을 구해 들어갔는데요. 남동생이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누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올래? 뭐, 너희 집이라면? 너 지금 올케랑 같이 사는 집? 그래, 실은 그 사람 얼마 전에 애 낳았거든. 근데 하필 쌍둥이라 육아 스트레스로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누나가 들어와서 애 좀 봐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남동생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무리 남남처럼 살았다지만 제 존재를 몰랐던 올케는 저희 집 가정사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 말을 안 했어? 그럼 올케한테 축하한다고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누나가 이해해. 우리 얼마 전까지 연 끊고 살았잖아. 엄마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애 생겼단 말을 하기도 좀 그랬어. 어쨌든 우리 집 들어와서 애들 봐주는 거 어때? 돈은 내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글쎄, 내가 애를 본 적이 없어서. 올케도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 사람도 생판 모르는 남한테 애들 맡기는 거 불안하다고. 차라리 누나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 그렇게 저는 남동생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넓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서 처자식과 함께 오순도순 가정을 꾸린 남동생이 참 부럽더군요. 올케의 반응이 제일 신경 쓰였는데요. 다행히 올케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형님, 어서 오세요.
그동안 진철한테 얘긴 많이 들었는데 어머님 장례식 때도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나야말로 옳게 애기 낳았는데 축하한단 말 한마디 못했네. 그동안에 저희 사이가 좀 복잡했지만 진철이랑 화해하셨다면서요? 이젠 한 집 사는 한 식구가 됐으니 잘 부탁드려요. 갓 태어난 쌍둥이 조카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여웠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제가 조카들을 양껏 예뻐해 주리라 결심했죠. 그래서 밤잠을 아껴가면서 조카들 돌보기에 매진했는데요. 주부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육아와 살림일하게 모자르듯 딱 자를 수가 없잖아요. 조카들 방 치우다 보면 다른 방도 치우게 되고 빨래 돌리다 보면 올케랑 남동생 빨래도 같이 돌리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올케가 이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님, 저녁엔 불고기 해 먹을까요? 오랜만에 달달한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아, 그리고 세은이랑 세정이 분유 먹이고 나면 청소기 좀 한번 싹 돌려주세요.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올케가 지금 돌리면 안 돼? 애들 분유 타 먹이고까지 시키려면 꽤 걸릴 것 같은데. 아, 저 아기들 낳고 손목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 무거운 청소기를 어떻게 돌려요? 나도 하루 종일 애들 안고 업었더니 손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픈데. 참나, 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형님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제 앞에서 아프단 말씀을 참 쉽게 하시네요. 그의 누나만 아니었어도 진작 잘났을 거예요. 올케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말 안에는 뼈가 있었어요. 다달이 돈 받고 있으면 그만큼 일을 해라이었죠. 그럼 저는 그냥 어지간해선 올케 말을 다 들어줬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괜한 불편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올케는 저를 하녀 대하듯이 했어요. 몸이 안 좋단 핑계로 집안 살림을 다 떠넘긴 건 물론이고요.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신경질을 부렸죠. 어디 그뿐인가요? 저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해서 저는 꼭 남동생과 올케가 밥을 다 먹은 다음에야 식사를 할 수 있었네요. 아, 누나가 이해해. 그 사람이 워낙 까다로워서 아무하고나 겸상 못하거든. 이런 걸로 괜히 기분 상해하는 거 아니지? 올케한테 꽉 잡혀 사는 남동생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거나 하진 못했어요. 대신 뒤에선 미안하다며 사과하기 바빴죠. 그런 남동생을 봐서라도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올케 친정 어머니가 자주 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부터는 저도 점점 참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는 제가 사돈의 처녀인 건 까맣게 모르고 베이비시터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어찌나 까탈스럽던지 이제 조카들 빨래도 전부 손으로 빨게 하고요. 장난감이나 인형 같은 것도 한번 쓰고 나면 바로 빨고 소독하라고 지시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조카들 먹이는 분유 온도도 정확히 몇 도로 맞추라는 둥, 밤엔 옆에서 영어로 책을 읽어주라는 둥, 별의별 걸 다 주문했죠. 제가 제대로 못하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네요. 야, 내가 애들 장난감은 매일매일 소독하라고 했지. 왜 인형이 여기 널브러져 있는데? 아, 이건 오늘 아침에 갖고 논 거라. 그래도 바로바로 빨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한 달에 주는 돈이 얼만데 이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모전자전이라 할까봐. 올케 친정 어머니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먹여가면서 제게 한 소리 했어요. 알고 보니 올케 친정에서 베이비시터 돈을 따로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웬걸 자세히 들어보니 그 액수가 제가 실제로 받는 월급과 거의 3배 넘게 차이가 나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300만 원을 받고 일한다니? 아니, 이게 어디서 돈 받아 먹고 딱 잡았대? 왜? 네가 생각해도 네가 300만큼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니? 아니, 전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달에 80만 원 받고 일하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면서 올케가 달려 나오더군요. 아우, 애들 듣는데 갑자기 무슨 돈 얘기야? 됐으니까 엄마 그만 가. 올케는 누가 봐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한참 뒤에 들어와선 제 눈치를 보다 들어가더군요. 아무래도 찜찜해서 그날 남동생이 퇴근하자마자 따졌어요. 남동생은 결국 제 닭달에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그게 실은 장모님이 베이비시터스라고 따로 돈을 보내주신 건 맞는데 300은 좀 과하다 싶은 거야. 더군다나 나는 아니고 친가 식구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알고 보니 올케와 남동생이 작정하고 중간에서 제 임금을 가로챈 거였어요. 제게는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만 주고요. 나머지 돈은 다 자기들이 쓴 거였죠. 배신감에 떨린 제게 남동생이 황급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누나. 근데 누나가 이해 좀 해줘. 아, 그 사람 쥐도 새도 모르게 나랑 결혼했다고. 집안에서 남만도 못한 자식 취급받는데 그동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경제적인 지원 같은 거 단 한 푼도 안 해주시던 분들이야. 근데 애들 태어나고 그나마 좀 녹으셔서 그 사람 힘들다니까 베이비시터 구하라고 따로 돈 보내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뭐 누나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숙식도 다 제공해주고 있잖아. 어쩔 수 없었다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남동생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나의 노동 강도로 따지면 제가 월 받는 돈은 푼돈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숙식 제공이라 입주 가정부나 쓸 것 같은 작은 방 하나 내어주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면서 숙식 제공은 무슨 놈의 숙식 제공인가? 제가 남동생과 올케에게 착취를 당하면 당하는 거였죠.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남동생 내외와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내가 이 집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이, 누나 왜 그래? 마음 많이 상한 거야. 너 같으면 안 상하겠지? 처음부터 그 돈 다 주기엔 힘들 것 같다고.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했으면 몰라. 어떻게 이렇게 작정하고 중간에서 삥땅을 쳐? 그러자 잠자코 있던 올케가 코웃음을 쳤어요. 삥땅이란요? 저희 부모님 지갑에서 나온 돈인데 어디에 쓰든 제 맘이죠. 그 돈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주제에 웃겨 진짜. 뭐라고?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막말로 형님이 전문적인 베이비시터 아니고 그 돈을 다 받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집에서 먹고 재워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올케는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대화로 해결하려던 내가 어리석었어요. 앞으로 다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사람이 아니면 뭐 짐승이라도 된다 이거예요. 나 대학까지 나온 여자예요. 고졸 주제에 지금 누가 누굴 무시해? 급기야 올케는 인격 모독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런 올케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고 그대로 남동생의 집을 뛰쳐나왔네요. 동생은 올케 눈치를 보느라 그런 저를 잡지도 못했어요. 그게 보다 그런 남동생이 더 원망스러웠어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슬퍼하고 분노할 새도 없었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하나 구하고요. 인근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부지런히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남동생네 있을 때보다 몸은 덜 힘든데 돈은 씬 더 많이 벌었죠. 그간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허탈하게 나더군요. 한편으로는 귀여운 조카들이 많이 그리웠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더니
1년 가까이 내 새끼처럼 먹이고 입히고 재웠더니 자꾸만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도 남동생이나 올케한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어. 보고 싶어도 꾹 참았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이제 그만 내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동생과 올케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저를 식구로만 여겼으니까요. 그 간절한 바람은 몇 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과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나도 가족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고민하다 결혼식에 남동생도 불렀어요. 어쨌든 제 유일한 피부티인데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말이죠. 남동생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나 봐요. 축의금도 꽤 두둑히 내고요. 잘 살라며 덕담까지 하고 가더군요. 신혼생활은 나름 행복했어요. 남편은 과묵하지만 다정한 사람이고요. 시부모님도 나름 저를 잘 챙겨주셨죠. 하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재취업을 하는 대신 픽업 세탁 사업을 하고 싶다며 꿈에 부풀었고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윤석이 알지? 내 대학 동창. 걔가 얼마 전에 세탁 사업 시작해서 대박 났다는 거 아니야? 세탁 사업? 그게 뭔데? 요즘엔 모든 거 다 핸드폰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이것도 그런 건데 그 핸드폰으로 고객이 신청하면 집까지 가서 빨래 수거해, 세탁해주고 다시 배달해주고 그런 거야. 이게 요즘 서울에서 아주 난리래. 근데 윤석이 이놈이 나 회사 그만둔 거 알고 같이 동업하자더니 뭐 자긴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 난 여기서 해보라는 거지. 로열티 한 푼 안 받고 그냥 가게 내주고 노하우도 다 알려주겠대. 못해도 월 1,000씩은 벌 수 있을 거야. 기대하라고. 그래도 가게 내고 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그 돈은 어떡하게? 나 퇴직금 받은 거랑 적금 들어둔 거 있잖아. 거기에 대출 좀만 받으면 해결될 거야. 대출까지 받는다고?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윤석 씨네는 서울 살아서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겠지만 우리 사는 곳은 다 어르신들 뿐이잖아. 세탁 서비스 같은 건 잘 이용 안 하실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길길이 화를 냈어요. 자기가 뭘 한다고 그래? 요즘은 노인네들도 휴대폰 잘만 쓰는데 지금 윤석이 같이 사업하고 싶다고 다른 동창놈들 얼마나 난리는 줄 알아? 근데 윤석이 놈이 날 고른 거야. 내가 워낙 대학 때부터 똑 부러지게 잘 나갔으니까 같이 일하고 싶다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 만들어놔. 사업병에 걸린 남편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열었고요. 결국 3년도 못 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버르고 있던 자녀 계획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네요. 어떻게 떨쳐버린 빚인데 다시 억소리 나는 빚이 쌓이자 숨이 턱 막혔어요. 심지어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큰 시련에 빠져서 어떻게든 빚을 갚을 생각은 않고 술만 퍼먹었죠. 솔직히 그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두 손이 부르트도록 식당 일을 하면 뭐 하나요? 빚은 줄기는커녕 계속 쌓여만 가는데. 근데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어떻게든 가슴 아픈 딸을 돕고 싶었던 걸까요? 하루는 제 꿈에 나와선 숫자 몇 개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복권을 사라는 계시 같더군요. 처음엔 코웃음 치던 남편도 그런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보라고 하고 말이죠. 평생 복권 같은 건 해보지도 않던 저였는데요. 엄마가 꿈에 나오고 처음으로 복권을 사봤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웬걸 글쎄 떡하니 1등에 당첨되지 뭐예요. 당첨금만 무려 20억이 넘었어요. 세금을 떼고도
10억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도무지 믿기질 않아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남편과 둘이 끌어안고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엉엉 울기도 했죠. 여보, 미안해. 아,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사업 말아먹고 허구한 날 술이나 처먹고 난 내 인생 정말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당신이 날 구원했네. 정말 정신 차릴게. 다신 자기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복권 당첨의 충격이 가라앉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죠. 남편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은 술도 끊고 집안일도 돕고 정말이지 착실한 남편으로 지내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여보,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 저기, 사실 나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어. 아,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난번엔 준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지만 이젠 아니야. 아, 복권 당첨된 것도 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는 뜻 아닐까? 이제는 그 돈으로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어.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몰려왔어요. 남편이 다시 사업을 하고 싶어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군요. 여보, 난 좀 회의적이야. 사업 실패로 빚도 지고 그거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난 그냥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이제야 좀 편해졌는데 다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면 해.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자기 말도 이해는 해. 아, 근데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다짐했잖아. 다신 자기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라고.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 거야. 자기도 믿어줘. 응?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여보. 우린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게 됐는데 이 돈마저 다 날리면 어떡해? 난 다시 그 지옥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난 뭐야? 난 평생 이렇게 실패자로 살라고? 당신이 실패자는 무슨 실패자? 사업하기 전엔 회사 잘만 다녔잖아. 경력 살려서 다시 취직하면 되지. 복권까지 당첨됐는데 왜 내가 남의 밥 빌어먹고 살아야 돼? 동창들이 나 사업 망했다고 뒤에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이제 본때를 보여줄 수 있게 됐는데 왜 날 못 믿어줘? 그놈들이 자기나 똑같아. 원래 저라면 그냥 남편에게 맡겼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 부모님 때문에 평생 빚지고 살았던 인생이 트라우마가 됐던 걸까요? 좀처럼 남편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독한 얘기했어요. 그래, 좋아. 그럼 우리 이혼하자. 난 나한테 안정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하거든. 근데 당신이 또 사업하다 망하면 나도 별 수 없어. 난 똑같은 고생을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자 남편이 움찔했어요. 자기 진심이야? 진심으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젠 나 사랑 안 해. 아직 사랑하지. 하지만 당신이 계속 사업하다 망하면 나도 별 수 없어. 난 똑같은 고생을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알겠어. 당신 생각도 이해는 해. 나도 좀 더 생각해 볼게.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남편은 틈만 나면 사업 얘기를 꺼내 저를 설득하려 했고요. 저는 그때마다 더 단호하게 반대했죠. 복권 당첨으로 잠시나마 찾아온 평화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그러던 중에 남동생에게 연락이 온 건 뜻밖이었어요. 남동생의 집을 나온 뒤로 거의 남이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뜬금없이 집까지 찾아와선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못 본 사이 남동생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니? 누나, 나 좀 살려주라.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동생의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재촉하자 남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누나, 사실은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 빚도 1억 정도 생겼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당장 갈 데도 없고 아내랑 애들은 급한 대로 친정에 보냈는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 안 그래도 장인 사업 실패 때문에 요즘 집안 형편도 힘든데 빚 다 못 갚으면 이대로 이혼시킬 거래. 제발 나 좀 살려줘 누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연락 없이 지낼 땐 언제고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자 그제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남동생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게 돈 얘기구나. 응. 누나 매형한테 다 들었어. 복권 당첨됐다는 거. 설마 하나뿐인 동생을 외면하려는 건 아니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만 빌려줘. 그리고 집도 좀 구해주면 좋고 나중에 꼭 다 갚을게.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남동생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 나도 너무 힘들었어. 회사 일도 어렵고 집에서도 처가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못 쉬고 알잖아. 집사람이나 은근히 무시했던 거. 그래서 주식으로 대박 내서 본 보여주고 한 건데 남동생이 부잣집 딸인 올케에게 기도 못 펴고 살았던 걸 알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어쨌든 제 하나뿐인 혈육이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남동생이 또다시 입을 열었죠. 아, 누나 아버지 죽고 나온 보험금이랑 집도 따지고 보면 나랑 나눴어야 했던 거 알지? 아니지. 사실 내가 장남이라 내거나 다름없던 건데. 아, 누나가 그거 누나 빚 갚는 데 썼어도 나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누나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일순 괘씸한 마음이 차올랐어요. 늙고 병든 부모님을 봉양한 것도 저고 그나마 하나 있던 집도 다 부모님 병원비니 뭐니 하는 걸로 날아간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제 앞에서 유산 얘기를 꺼낼 수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미안한데 진철아, 오늘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 애초에 나한테 있던 그 빚이 내가 취해서 생긴 빚이야? 아니면 너처럼 되도 없는 주식하다가 생긴 거야? 다 너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모시다가 생긴 빚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아버지 보험금이나 집 얘기 꺼낼 수가 있어? 누나, 난 그냥 너무 다급한 마음에. 나도 알지. 누나 그 빚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누나가 나 공무원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말이 헛나왔어. 제발 봐주라 응. 세은이랑 세정이 생각도 좀 해줘.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야. 이대로 나 이혼당하면 그 애들은 아빠도 없이 크는 거라고. 조카의 이름을 들으니 다시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남동생이 여전히 괘씸하기도 해서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죠. 안 그래도 나 재택근무 겸 빌라 한 채 사둔 게 있거든. 너 빚 다 갚을 동안에 거기 들어가 살아. 월세니 보증금이니 하는 건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고마워 누나. 근데 그럼 내 빚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 빚이. 남동생은 불만스러운 눈치였지만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올케와 조카들을 데리고
제가 사둔 빌라로 들어갔죠. 조카들이 걱정돼 가구며 가전이며 싹 다 새 걸로 맞춰줬는데요. 올케는 절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태도가 싹 바뀌어 연신 고맙다 하더군요.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형님. 됐어. 이 정도 가지고 뭘. 나야말로 미안해. 올케. 괜히 진철이 때문에. 아니에요. 얘도 뭐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요. 제가 더 내조에 힘써야죠. 그 뒤로는 일부러 남동생네 부부와 거리를 뒀어요. 혹 또 마음이 저 빚을 갚아주게 될까봐 말이죠. 한편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에 대한 미련은 싹 다 접었는지 이직 준비를 하겠다면서 학원도 다니고 제법 바쁘게 살더군요. 원래 남편이 한 번 한단 말 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안 가 제법 괜찮은 중견 회사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았죠. 그러자 신이 난 남편이 제게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뭐, 갑자기 웬 여행? 아, 뭘 왜야. 나 이제 회사 다니면 시간 없을 텐데 지금 얼른 다녀와야지. 그동안 당신 너무 힘들게 일만 했잖아. 내가 벌써 호텔이랑 맛집 다 예약해뒀으니까. 싫다는 말은 하지 마. 알겠지. 사실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소원해진 부부 사이도 돌릴 겸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행을 이틀 앞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친구들에게 취업턱을 쏘겠다고 외출한 날이었는데요. 너무 만취했는지 술집 사장이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 지금 친구분들도 다 가시고 남편분만 혼자 남았거든요. 차를 가져오셔서 택시를 태워드릴 수도 없고 깨워도 일어나질 않고 아무래도 아내분이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바로 술집으로 달려갔어요.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이라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요. 남편은 의자 2개를 붙여놓고 널브러져 있었죠. 저도 운전을 할 줄 몰라서요. 가게 주인에게 부탁해 대리를 불렀어요. 아니, 당신 대체 뭔 놈의 소리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지. 요즘 나 아주 기분 최고야. 알아? 아, 근데 자기야.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남편은 입을 부여잡고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차라리 차 타기 전에 속을 다 개워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따라가 등을 두드려줬죠. 그러다 대리기사에게 연락이 와 남편만 화장실에 두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리기사는 구석진 곳에 멀뚱히 서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젊은 남자가 왔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남편이 속이 좀 안 좋은지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금방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일 보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을 기다리면서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화장실로 가려는데 갑자기 대리기사가 테이블을 가리키며 그러더군요. 저기 혹시 이 치킨 더 안 드시는 거면 제가 싸가도 될까요? 당시 상위엔 남편이 친구들과 술 안주로 먹던 치킨과 골뱅이 등이 남아 있었어요. 치킨은 대부분 다 남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대리기사가 싸가겠다고 할 줄은 몰라 깜짝 놀랐죠. 제 표정을 읽었는지 대리기사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애들이 둘인데 둘 다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치킨 보니까 애들 생각이 나서 많이 남았는데 이대로 버려지는 게 아깝기도 하고요. 아, 물론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횡설수설하는 대리 기사에게 문득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젊은 시절 제게 지긋지긋하게 들러붙어 있던 가난의 냄새였죠. 노곤한 옷차림, 지친 얼굴, 관리가 안 돼, 푸석한 머리까지 대리기사의 모습에 제 과거가 겹쳐 보여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울어버리는 건
열심히 생업을 뛰고 있는 젊은 청년을 무시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지는 제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카운터로 가서 남은 음식들을 싸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킨 2마리를 새로 튀겨 달라고 했죠. 잠시 후 치킨이 나왔는데요. 남은 음식이 든 봉지는 제가 들고 새로 튀긴 치킨 봉지를 대리기사에게 건넸어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냥 받아요. 나도 기사님 또래 남동생이 있거든요. 조카들도 있고요. 동생이랑 조카 생각이 나서 주는 거니까 그냥 누나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남편이 이 가게에서 하도 진상을 부려서 모자란 팁 더 얹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난 자식도 없고 남편은 만취한 상태라 이 남은 치킨 처리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더 얹어줬으니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하네요. 뭐 해요? 얼른 받아요. 손 아파요. 그제야 대리기사는 머뭇거리면서 치킨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하더군요. 너무 민망해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가 남편을 찾았는데요. 웬걸 남편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놀라서 차로 달려가 보니 이 인간 벌써 뒷좌석에 죽은 듯이 누워있더군요. 아유, 남편이 벌써 차에 타고 있었네요. 이제 출발해도 될 것 같아요. 기사님. 네, 그럼 제가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대리기사 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술집이 외진 곳에 있어서 한동안 주변이 흙처럼 어두웠는데 차가 큰 길가를 달리기 시작하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서 좀 환해지더라고요. 그러자 죽은 듯 잠들어 있던 남편이 깨기 시작했죠. 여기 지금 어디야? 택시 아니야? 여보, 조금 있으면 도착하니까 더 누워 있어.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거울을 통해 저와 남편을 살피던 대리기사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기 손님이 남자분이랑 무슨 관계인가요? 네, 저희 남편 얘기하는 건가요? 남편이요. 정말 남편분 맞으세요? 대리기사의 반응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았어요. 핸들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영문을 몰라 가만히 쳐다만 보자 대리기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남자는 살인자예요. 처음엔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요? 저희 남편이 뭐라고요? 살인자요. 이 인간 손님을 죽일 작정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사람을 데리러 한 번 태운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있던 남자분하고 얘기하는 거 똑똑히 들었어요. 재산 분할이고 뭐고 그냥 마누라 죽이고 말 거라고. 그럼 전 재산 다 자기가 쓸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대리기사의 말을 덜컥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얼마나 날 우습게 보고 이렇게 질 나쁜 장난을 치나 화가 나더군요. 저기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당신 뭔데 이런 이상한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씨, 정말 미치겠네. 잠시만요. 분명 그날 녹화분이 아직 남아있을 텐데. 대리기사는 급기야 구석진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곤 급하게 블랙박스를 만지작거리더니만 영상 하나를 핸드폰에 옮겨 제게 보여주더군요. 영상 속에 두 남자가 나란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 명은 저희 남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 남동생이었어요. 경악하는 사이 영상 속 남편과 남동생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매형, 준비는 다 된 거죠? 실수하면 안 돼요. 아, 그럼 걱정하지 마. 처남, 내가 누구야? 퍼펙트하게 계획해뒀다고. 누나가 멍청해 보여도 예리한 구석이 있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걱정 마.
그 여잔 눈치도 못 챘으니까 여행 가자니까 그냥 새 신랑 같으면서 좋아 죽더라. 그리고 수면제 잔뜩 먹으면 피지도 못해. 그냥 자는 새 골로 가는 거야. 보험금 수익자 변경해뒀죠? 당첨금 말고 보험금도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로 한 거 잊지 말아요. 아, 그럼 그런 계산은 또 칼같이 해야지. 술에 얼큰하게 취한 두 사람은 대리 기사가 운전 중인데도 거리낌 없이 얘기를 나눴어요. 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제 재산과 보험금을 둘이서 갈라먹을 작정이었어요. 충격에 빠져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잠자코 있던 대리기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 좀 제 말이 믿어지세요? 그때 너무 찝찝해서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했는데 뭐 그냥 둘이서 농담한 걸 딱 잡았다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손님을 만나게 되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서 저더러 손님을 구하라고 계시를 내린 것 같다고요. 그때 남편이 또다시 뒤척이기 시작했어요. 아이, 자기야, 아직 도착 안 했어? 나도, 속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대리기사를 바라봤어요. 당황하던 기사가 얼른 한쪽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더군요. 일단은 비밀로 하라는 거였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봐. 못 참겠어. 아, 또 토할 것 같아. 제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차문을 열고 나가 그대로 토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저는 대리기사를 향해 물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일단 경찰서로 갑시다. 네, 경찰서요? 네, 경찰 놈들한테 전화 넘기고 신변 보호 받아야죠. 아, 그지만 남편한테 왜 그랬는지 사정이라도 물어봐야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요? 방금 블랙박스 영상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저 인간들 손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기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가 됐든 경찰서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남편이 타면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대리기사와 모종의 눈빛을 주고받고 나니 남편이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 출발하자고 하더군요. 차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발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기, 우리 여행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바다도 마음껏 보자. 자기 바다 좋아하잖아. 응, 좋아하지. 가서 또 뭐 할까? 그동안 뭐 하고 싶었던 거 없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행 얘기 꺼내는 남편을 보면서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했죠. 잠깐, 근데 여기 집 가는 길이 아닌데? 어이, 대리, 너 정신 안 차려? 이 길이 아니잖아. 토하는 바람에 술에서 완전히 깬 남편은 가는 길이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착각할 게 뭐가 있어? 내비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자식 너 돈 더 받아먹으려고 수쓰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이제 운전 제대로 할게요. 당황한 대리기사가 거울을 통해 제게 눈짓을 줬어요. 남편을 어떻게든 해보라는 뜻이었죠. 자기, 진정해. 대리기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 피곤하시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나 있었죠. 일순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 번 더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자기, 왜 이렇게 몸을 떨어? 뭔가 수상해. 대체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이 자식이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도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잠이나 자. 남편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기가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심장이 조여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눈을 감은 사이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죠.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여기 띵땡도로 근처인데요. 저는 남편에게 경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남편이 감았던 눈을 번쩍 뜨더군요. 뭐, 경찰? 자기, 지금 경찰이 전화한 거야? 왜?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당신 취했어.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일단 딱 잡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넘어가 주질 않았죠. 그래? 그럼 잠깐 핸드폰 좀 줘봐. 확인해 보게. 당신 정말 오늘따라 왜 이래? 왜 이렇게 취해선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럴수록 남편은 더 악착같이 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리기사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우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잠시만요. 저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볼게요. 대리기사는 얼른 차에서 내려 뒷문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순간 뒷문을 열고 곧바로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남편도 황급히 따라 내리려고 했지만 저는 바로 뒷문을 닫았고 대리기사가 빠르게 문을 잠가 버렸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문 열어. 남편이 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대리기사는 서둘러 차 키를 꺼내 차 문을 전부 잠그고 저와 함께 빠르게 길가 쪽으로 이동했죠. 이리로 와요, 빨리. 대리기사가 제 팔을 잡고 길 건너편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제 신고를 받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들이 와준 거였어요. 경찰들은 상황을 파악하자 남편을 차 밖으로 꺼내 수갑을 채웠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경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죠. 자기, 미친 거야? 대체 뭐 하는 건데? 날 왜 경찰들한테 넘기는 거야? 끝까지 잡아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할 거야? 이 다 알아. 당신이 내 동생하고 짜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말이야.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내가 뭘?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 오해? 이 영상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는 대리기사가 보여줬던 영상을 들어 남편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참혹한 표정을 짓더군요. 이건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그래, 조작. 그 영상 조작된 거라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조작이라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우리나라 기술 아주 대단하네. 당신이랑 내 동생 똑 닮은 남자 2명을 앉혀놓고 목소리까지 복제해냈어? 진짜 조작인지 아닌지 경찰이 조사해보면 다 알겠지.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둬. 난 당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제 경고에 남편의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졌어요. 태도를 싹 바꾸더군요. 미안해, 자기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처남이 먼저 날 유혹한 거라고. 뭐, 내 동생이 먼저? 그래, 난 처음에 거절했어. 하지만 처남이 자꾸 사업하고 싶지 않냐고 자기 돈 반씩 나눠 가자고 막 꼬셔서 알잖아, 내가 얼마나 사업하고 싶어 했는지. 아, 그래서 나도 그만 흔들린 거야. 결국 돈에 넘어가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네. 새 직장 구하고 마음 잡은 척 여행 가자고 꼬셔서 말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봐줘,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사과는 필요 없고 내 죄값이나 치러. 제게 남편의 변명과 사과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고요. 다음 날 남동생에게도 경찰 소환 조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경찰들에게 붙들려온 동생은 제 얼굴을 보자 하얗게 질리더군요. 누나, 네가 여기 왜 온 건지 너 스스로 더 잘 알겠지.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생각에 품고 가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내 손을 내친던 것도 모자라. 이젠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될 짓까지 저질렀구나. 누나, 내가 잘못했어. 응, 난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매형이 먼저 날 꼬셔서. 그래, 파토리 이민을 매형이 써먹었거든. 다른 핑계를 대보지 그래. 제가 비웃자 남동생은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 적반하장식으로 버럭 화를 내더군요. 이게 다 누나 때문이잖아. 그러게 누가 내 빚 안 갚아주래. 내가 왜 내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아버지 유산 얘기 꺼낼 생각은 마. 그 돈은 아버지랑 엄마가 만든 빚값 다 썼으니까.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넌 내 빚 갚아줬었지? 한 가족이면 당연히 동생 빚 정도는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넌 내 빚 갚아줬었지? 너 공무원 되고 내가 집안 빚 같이 갚자고 할 때 네가 뭐라고 그랬어? 누나 빚은 누나가 알아서라고 했지. 근데 내 빚은 왜 내가 갚아줘야 하는데? 그건 어디 그뿐이야. 내가 너희 집 들어갔을 때도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값싼 노예 취급받는 거 알면서도 나 몰라라 했지. 당장에 넌 힘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까지 뒤로 몰래 빼돌렸고 말이야. 제가 본격적으로 따지고 들자 남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도 내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생각은 있던 것 같다. 오늘부로 넌 내 동생 아니야.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마. 차갑게 말한 뒤 돌아서자 남동생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누나, 내가 잘못했어. 옛날에 누나 힘들 때 외면했던 것도 미안하고 돈 제대로 못 챙겨준 것도 미안해. 그래도 나 누나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정말 이대로 감옥에 넣을 건 아니지. 그치? 나 실형 살면 지금 직장에서도 잘려나가. 나 공무원이잖아. 누나,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뭘로 들었니? 더는 내 동생 아니라고 했잖아. 네가 감옥에 가든 회사를 잘리든 알게 뭐야.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절연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 동생을 기소했고 그 결과 두 사람에겐 꽤나 높은 형량이 선고됐어요. 남편이 교도소로 들어갈 팔자가 되니 뒤늦게 옳게도 정신이 들었나 봐요. 언제 그렇게 절 멸시했냐는 듯 울며 불며 매달리기 바쁘더군요. 형님, 저희 남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건 알아요. 그지만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또 우리 애들 아빠잖아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네, 형님, 정말 이럴 거예요. 잘 생각해요. 우리 그이가 형량 다 살고 나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뿐인 누나가 자기를 감옥에 보냈는데 참, 나 지금 왜 이렇게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드리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형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복권 당첨됐고도 우리 나 몰라 하더니만 오죽하면 그이가 그런 결심까지 했겠어요. 진작에 형님이 그 당첨금 나눠줬어야지. 올케의 뻔뻔한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올케,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진철이가 날 죽이려고 했던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도 힘들었으니까 그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한 거고 올케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차갑게 말을 잘랐죠. 됐고, 어쨌든 진철이가 저지른 짓 옳게도 알고 있잖아. 자기 누나를 죽이려고 한 게 어디 단순한 실수야. 그리고 내가 복권 당첨금을 나눠줬어야 한다는 건데, 내가 힘들 때 올케랑 진철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날 도와준 적 있어? 복권 당첨금은 내 돈이야. 내가 힘들게 얻은 행운을 왜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하지? 그게 무슨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말하지 마.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내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따지고 들 줄은 몰랐나 보죠. 올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 더. 올케가 하는 말 나 지금 협박처럼 들리거든. 진철이가 감옥에서 나오면 뭐 날 다시 죽이겠다는 거야 뭐야? 협박죄로 올케도 콩밥 한번 먹어볼래? 응? 아니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협박하거나 그럴 의도는 절대 아니었어요. 올케는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 겁이 났나 봐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여전히 반성이라곤 낯설은 올케가 꽤 심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동생에게 준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서 그런지 금방 팔렸고 저는 바로 올케에게 전화해 곧 새 집주인이 들어갈 거니 알아서 짐 빼라고 했죠. 형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악을 썼어요. 하지만 강약약강의 표본답게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형님, 그땐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한테 용서를 빌러간 건데 제가 어리석게 그만.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엄동에 쫓겨나면 저랑 애들은 어떡해요? 글쎄, 그건 이제 내 할 바 아니지. 난 진철이 그 새끼 더는 내 동생으로 여기지 않을 거고. 그럼 올케랑 나도 연이 없는 사이니까. 아니,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지. 나를 죽이려던 살인자 처자식을 내가 왜 신경 써주겠어? 긴 말 할 거 없고 당장 이번 주까지 짐 빼나가. 올케는 계속해서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랑 애들이 무슨 죄예요? 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인데. 올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는 건 올케 탓도 커. 내가 올케랑 같이 살 때 올케가 날 얼마나 구박하고 멸시했는지 기억 안 나? 제 비아냥거림에 올케가 숨을 삼켰어요. 그건 죄송해요, 형님. 그땐 제가 철이 없어서 애들 낳고 얼마 안 돼 힘들 때이기도 했고요. 올케는 핑계란 변명이 참 끝이 없네. 됐고 이번 주까지 짐 다 빼. 그게 내가 올케한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올케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미 친정의 가세도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태더군요. 하지만 더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어야 했거든요. 형 집행 전까지만 해도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매달리던 남편은 교도소로 들어가자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악기에 가득 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렇게 끝내면 뭐 네가 이길 줄 알아? 복권 당첨금도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나도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이혼 오히려 바라던 바야. 그래야 나도 내 돈을 재산 분할로 돌려받을 거 아니야.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재산 분할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말이죠. 하지만 전 이미 변호사를 통해 손을 다 써둔 상태였어요. 법적으로 남편이 아내인 저를 죽이려고 했다면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증식에 관한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죠.
결국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남편은 한 푼도 나눠 못 받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든 복수하겠다서 길길이 날뛰었죠.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복수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가만 안 둘 거라고. 한 번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나, 두 번 마음 못 먹을까? 그래, 해볼 수 있으면 어디 해봐. 난 두려울 거 없으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평생 이 좁은 한국 땅에서 비비적거리고 있을 것 같니? 너와 달리 난 돈도 많고 몸도 자유로우니까 내 이 벌레 같은 놈이 손댈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야. 아, 그리고 지금 이것도 다 협박죄에 들어가서 가중 처벌되는 거 알지? 어디 감옥에서 충분히 푹 썩어봐. 복수는 뭐 너만 할 수 있는 줄 알아? 오히려 돈 있고 힘 있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 두고 봐.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이 내 재산 날린 날이 될걸. 남편은 분한 듯 이를 갈면서 아무 말 못했어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두 눈은 한껏 공포에 질려 있었죠. 예상대로 남편은 출소 후 제게 그 어떤 짓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터무니없는 사기꾼들에게 넘어가 빚만 잔뜩 졌죠. 남동생 역시 출소 후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선 당연히 직위 박탈당했고요. 현재는 집에 틀어박혀 술만 퍼먹고 있다더군요.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거죠. 올케는 그런 남동생을 대신해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대요. 인과응보란 말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은인이었던 대리 기사와는 놀라지 마세요. 현재 한 가족이 됐답니다. 제가 그 기사의 형과 눈이 맞아 재혼을 했거든요. 고마운 마음에 대리 기사를 자주 만나다 보니 그 가족들과도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 우연히 운명이 됐네요. 한 번은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그 쓰레기 같은 놈들 차를 운전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 같아요. 형수를 만나기 위한. 그때 기억나요? 형수가 저희 와이프랑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치킨 2마리를 사줬잖아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거든요. 나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갈까 싶었어요. 근데 형수가 사준 그 치킨 2마리가 문득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을 죽게 만들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죠.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남편 덕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시동생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다가오는 명절엔 남편, 그리고 남편 동생 내외와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이랍니다. 이젠 제게도 남부럽지 않은 진짜 가족들이 있어서 더는 쓸쓸하지 않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